야, 얘들아, 엄청 오랜만이죠. 네, 방금 전에 본 친구도 있을 테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스만 티르크에 대해 더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영어 선생님이 길어야 15분 이내로 끝내볼 테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스만 티르크, 아주 중요한 제국입니다. 1299년에 성립돼서 1900년대까지 이제 있었으니까, 우리 조선 왕조보다 더 긴 세월 동안 있었던 게 바로 이 오스만 티르크거든요. 그래서 이 티르크, 오스만 대해서 우리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동의 기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올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최근에 우리 작년에도 그렇고 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이제 나라가 있었죠.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죠. 우리 탈레반이라는 세력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여성 인권을 굉장히 무참히 짓밟고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미군이 철수를 해서 이걸 좌시하고 있다. 묵과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 중동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스만 제국 해상으로 나아가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스만 제국은 처음에 이 터키 반도 우리 셀주크 티르크를 계승해서 티르크족의 한 일파인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우리 티르크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세웠던 나라인데요. 이 부족은 점점 힘이 세지면서 이 육지를 넘어서 이제 바다까지 진출해 나아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명실공히 바다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는 제국으로 발돋움한다라는 뜻이겠죠.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씩. 이게 화면 공유를 할 때는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선생님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볼게. 되네요. 네, 화면 공유를 할 때도 잘 되네요. 네,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씩. 네, 우리 이제 다시 들어와서 오스만 제국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오스만 제국이 이제 지배했던 바다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하나씩. 네, 먼저 바로 이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잘 기억하죠? 이 지중해마다 이 터키에 있는 오스만 제국의 이제 힘이 점점 세지면서 이 지중해 지역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로 진출해 나아가면서 이 이탈리아 세력과 굉장히 나중에 이제 맞붙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한테 전쟁을 하다가 이제 패배해서 진출이 막히긴 하는데 그래도 역시 오스만 티르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떨쳤습니다. 이 오스만 티르크와 반대로 이제 유럽은 이 대서양 쪽으로 나가서 이제 신항로 개척, 대항해 시대를 이제 열게 되죠. 여기만 있을까요? 오스마티크가 나간 바다가? 네, 바로 위에 하나 더 있죠. 흑해입니다. 흑해입니다. 흑해. 지금 우리 크림반도가 있는 우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써는 흑해 지역이죠. 여기도 바로 터키 세력이 점점 힘을 이제 키워가면서 이 지역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해와 이 지중해를 잇는 여기 뭐 다르다넬스 해협이라든가 마르마라 해, 뭐 보스포루스 해협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머리가 아파요. 네,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해서 이제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시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또 이게 달까요, 여러분? 있죠. 네, 여러분 무슨 바다인지 알아요? 왜 이게 바다예요? 호수 아니에요? 네, 호수긴 호수인데 너무 커서 이거는 그냥 바다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 거예요. 카스피해라고 환경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카스피해, 이 엄청난 호수를 통해서 러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연결하기도 했고요. 네, 바로 이 홍해 지역입니다. 이 이집트를 거쳐서 홍해 지역을 거쳐서 이 인도와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까지 연결할 수 있음으로써 이제 다양한 향신료 같은 거를 오스만 제국에 들여오기도 했죠. 이게 나중에 향신료를 이 오스만 제국을 거쳐서 이제 들여오다 보니까 향신료 가격이 폭등을 했고 유럽에선 그 향신료 가격 의 폭등 때문에 향신료를 직접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신항로 개척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 페르시아만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이거는 사실 이때 굉장히 활성화 뭐 되어 있기도 했는데 이때보다는 좀 현대에 많이 조명을 받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제외하였습니다. 현대 이제 석유 관련돼서 이 페르시아만 이야기가 나중에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뭐 깊게는 안 들어가지만. 네. 일단 여러분 용어 정리를 좀 하고 가야 여러분이 좀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이슬람 여기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뭐 관직 이름이 많이 나와요. 헷갈려요.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리프라는 단어부터 볼게요. 칼리프. 여러분 칼리프는요 뒤따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의 후계자라는 뜻이죠. 누구의 후계자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네 바로 네 무함마드죠. 무함마드를 계승했다라는 뜻이고 이거 퀴즈를 했으면 굉장히 재밌게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술탄. 이런 술탄은요 권력, 권위 그러니까 정치적인 파워, 뭐 무력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권력과 이 물리적인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은 걸까요? 바로 이 술탄은 네, 바로 이 칼리프가 준 거죠. 우리 셀주크 트리코 공부할 때 했었죠. 이 셀주크 트리코가 힘이 세지면서 칼리프가 야 너네한테 파워 줄게. 정치적인 파워 니네가 다 해. 난 종교만 할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술탄이라는 자리가 새로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뭐그 이란 지역 공부하면 이맘이니 뭐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맘은 모범이 되는 것, 이끄는 자라는 건데 주로 시아파에서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이맘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일반적인 평신도, 시아파 평신도들을 이끌기 위해서 있는 정신적인 종교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치자면 여러분 유대교에서 랍비 있죠, 랍비랑 비슷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에미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에미르 장군, 사령관, 뭐 이제 왕, 뭐 이런 뜻도 돼요. 부족장, 뭐 이런 뜻도 됩니다. 이 에미르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일종의 이렇게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을 바로 에미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에미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지금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죠? 네,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가 이걸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미르가 지배하는 아랍 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하는데 두바이, 뭐 아부다비 뭐 이런 곳이 바로 이 에미르가 지배하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뉘앙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게 됐는지 좀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스만 제국을 이제 최초로 이제 엄청난 대국으로 만들었던 사람은 오스만의 한참 뒤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네, 메흐메트 2세라는 사람이에요. 메흐메트 2세. 뭐 여러분 이름에서 알겠지만 무함마드를 존경했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이름을 따서 메흐메트라고 지었고 두 번째니까 메흐메트 2세겠죠? 이 사람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코도 뾰족하니 아주 세 보이죠? 네, 이 사람은요. 이 이스탄불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콘스탄티노플 공방전 1453년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과 이미 이야기했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이 사람이 위에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유럽을 지배하는 첫 단초를 열게 됩니다. 이 메흐메트 2세는 별명이 파티흐였어요. 파티흐, 정복자라는 뜻이고요. 파티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탄불 가면 파티흐 무슨 다리, 뭐 파티흐 대교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이따가 조금 이따 가이드를 조금 해드릴 건데 관련 내용에서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 인상이 어때요? 뭔가 눈이 되게 슬프면서도 뭔가 되게 냉정해 보이죠. 이 사람의 별명은 냉혈한이라고 불렸고요. 네. 야부즈라는 이 나라 말이 있는 냉혈한이라고 불렀고 이름은 셀리미세입니다. 셀리미세. 이게 되게 이름이 웃긴데 이 셀림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게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피스. 근데 별명은 냉혈한 야부주죠. 그래서 뭔가 이름과 별명이 되게 따로 노는 인간이다. 사람이 다 이름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이해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셀림 시대 때 이 사람은요, 이 카이로, 그다음에 여기 북아프리카, 이집트, 뭐 이렇게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점점 힘이 커지는 하나의 또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 사람 때도 굉장히 영토를 많이 넓혔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마지막 이 머리에 양파 까고 있는 아저씨 이 사람은 바로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이다. 술레이만 대제라고도 불리고요. 이슬람 세력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황제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술탄이죠, 술탄. 이 사람은요 술레이만 이름이 솔로몬에서 따온 겁니다. 솔로몬 이 사람 스스로 굉장히 솔로몬을 존경했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대성전 하나 건립하자. 그래서 술레이마니의 모스크라는 성당을 모스크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시기 때 바다로 이제 진출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이 바다에서 유럽과 싸웠던 해전이 바로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데 레판토 해전. 여러분 혹시 세르반테스 기억나요? 네, 그 돈키호테를 쓴 사람이요. 근데 세르반테스는 사실 외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하나 없었어요. 오른팔 하나만 가지고 글을 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레판토 해전에 참여했다가 팔 하나를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외팔이가 됐던 슬픈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시기에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됐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셀림 1세가 굉장히 냉혹한 정복자였다.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 셀림 1세가 굉장히 냉혹한 정복자였다. 또 이 사람 때 이제 이집트의 이 카이로 지역에 이 칼리프의 후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스의 이 칼리프를
칼리프의 후손이 이 지역에 남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이 칼리프를 죽여요. 조진 다음에 야 이제 나 술탄만 하지 않을래. 칼리프도 할 거야. 왜냐면 나는 냉혈한이거든. 그래가지고 칼리프까지 자기가 가져와서 칼리프랑 술탄을 이 오스만 제국에서 다 겸임을 하는 그래서 칼리프 술탄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네, 다시 원래대로의 칼리프 제도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스만 제국이요 지중해와 흑해와 카스피해와 그다음에 이 홍해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까지 장악하는 방시상부 5개의 바다를 장악하는 엄청난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그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 그다음에 아라비아의 메디나 메카를 제외한 이 지역 그다음에 사파비 왕조를 제외하고 이렇게 방대한 영토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이 본격적으로 이제 강대해지기 전에 우리 신앙록이 낭세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 세력은 이 오스만 터키, 그다음에 인도, 중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무시할 나라가 아닙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이제 오스만 제국 밑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도 있고 다양한 이제 큰 넓은 영토를 점령을 하게 되니까요.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 이제 이 민족과 이 영토를 다스릴 만한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밀레트 제도라는 겁니다. 밀레트 제도 이거 자치 인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영토 내에 다양한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들에게 땅을 이렇게 지역을 다 할당을 해주고요. 그 지역 내에서 너네 자치를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야 페르시아 너네는 페르시아 너네가 알아서 다스려. 대신 세금 잘 내고 국방의 의무 잘 수행해. 그러면 너네 자치를 인정을 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도 이 오스만 티크가 너무 강력하니까 어차피 못 깨기잖아요. 근데 자치를 인정을 해준대. 어느 정도의 세금과 국방 의무만 당하면.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오스만 제국의 말을 잘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용적이고 융화적인 정책이 오스만 제국이 발전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센치하게 뒷모습으로 여러분이 야리고 있는 이 아저씨 한 분 계시죠? 우리 예니체리라는 아저씨입니다. 예니체리 능력주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예니체리 얼굴 한번 볼까요? 좀 어때요? 백인이에요? 뭐 황인이에요? 흑인이에요? 누가 봐도 백인 같죠? 이 예니체리는 좀 쉽게 이야기해요. 조금 약간 무서운데요. 어렸을 때 백인 가정의 아이들을 납치를 해가지고요. 터키 사람들한테 강제 입양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얘를 터키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긴 한데 어렸을 때 부모랑 헤어졌으니까 기억이 없을 거 아니야. 그때 터키식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얘네를 나중에 총알바지로 써요. 예, 그게 바로 예니체리 황제의 근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얘네가 이제 워낙 세력이 많아지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나중에 국가를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노예처럼 부리던 애들이었는데 얘네가 나중에 나라를 이끄는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런 의 총포를 들고 활약하는 예니체리 군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유럽인이지만 터키인으로 키워졌다. 그래서 종교도 이슬람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죠. 네, 어렸을 때 납치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뭔가 세뇌를 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의 그런 자치를 인정을 해주고 종교도 인정해주고 문화도 인정을 해주면서요. 또 예니체리가 사람들을 등용해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융화시키려는 터키의 면모를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터키의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여러분들 아는 커피, 카페, 모카. 모카는 선생님이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모카가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커피라는 단어, 그다음에 카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스만 티르크에서 나타난 이름입니다. 원래 이 오스만 티르크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 아저씨는 뭘까? 이 아저씨는 뜬금없이 왜 들어갔을까? 회의하는 장소, 커피 마시면서 회의하는 장소가 바로 카페라고 불렀어요. 카페. 왜냐하면 여러분 커피 마시면 정신이 어때요? 굉장히 멀쩡해지고 각성이 되죠? 근데 우리 이슬람교에서는 기도를 하루에 몇 번 드려야 돼요? 5번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시면서 정신을 멀쩡하게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카페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을 했고요. 근데 우리 오스만 티르크가 점점 발전하면서 유럽과 충돌을 하죠. 그래서 유럽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엔나 뭐 이런 곳에 전투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 비엔나에서 이 오스만 카페 문화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엔나를 거쳐서 유럽에 카페가 전달이 됐고요. 미국으로 전달이 됐고 미국식 카페 문화가 우리나라로 다시 는 과정에서 카페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별다방의 원조는 바로 오스만 티르크다라고 여러분 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네, 그다음에 여러분 오스만 세미라예요.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렇게 세밀화가 발달돼 있는데 이 세미라는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우리 페르시아 할 때 페르시아 세미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린 그림이다라고 해서 세미라인데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수두룩 빽빽 이렇게 묘사를 해놨고 이렇게 낙타를 타고 무슨 낙타일까 얘네네 얘들아. 단봉일까 쌍봉일까? 네, 모르죠. 그냥 낙타죠. 확인할 길이 없죠.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이제 묘사를 해두고 있는 바로 오스만 티르크의 세밀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네, 넘어가세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오스만 제국의 우리 황제는 한 3명 정도만 여러분 일단은 기억을 하면 됩니다. 현대로 들어오면 좀 더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지만 그 3명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순서대로 네, 메흐메트 2세, 그 다음에 셀림, 그 다음에 술레이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관광 가이드 준비했는데 지금 어차피 이거 영상을 선생님이 바로 보여주면 이게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같이 연결을 시켜 것 같습니다. 작가 선생님이 이스탄불에 대한 관광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이스탄불 갔다 온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 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이스탄불에 내리면요. 어디로 떨어지냐면 지금 이거는 이스탄불 시내 쪽인데요. 저쪽 시내 쪽 좀 더 위쪽 북서쪽으로 올라가면요. 이스탄불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시내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흑해로 이어지는 보스푸루스 해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르마라해라는 바다가 있고 더 내려가면 마르마라 있죠? 그다음에 말을 말아야 돼. 네, 그다음에 또 내려가면 다르다네스라는 해협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중해와 흑해가 이어지는 바다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아는 아시아 지역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유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표시가 이렇게 있네요. 네, 우리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우리 가장 이제 오래된 건물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야소피아, 여러분 알죠? 하기야 소피아, 우리 아야소피아 비잔티움 제국 때 건설된 건물이고요. 비잔티움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여기 이 지도상에서 이제 이 터키 이슬람과 관련이 없는 건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뭐 같아요? 한번 대충 그림 보면서 한번 찍어보세요. 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독일 분수 이거는 나중에 독일에서 건너온 거니까 뭐 이것도 관련은 없겠죠. 네. 네, 바로 이 갈라타 타워입니다. 갈라타 타워. 그럼 갈라타라는 거는 우리 카이사르가 프랑스를 점령할 때 이제 갈리아 지방은 곳으로 가죠. 갈리아 지방. 그 갈리아 지방을 나타내는 게 갈라타고 보통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을 부를 때 갈라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프랑스 계통의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바로 갈라타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중세 때 한 13세기 무렵에 세워졌다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굳이 파괴를 안 한 거예요. 타워가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기 좋잖아. 그리고 이 하기야 소피아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부시질 않았던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있고요.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이거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토프카프 궁전입니다. 토프카프. 토프카프의 딱 나눠보면요. 톱은 대포란 뜻이고요. 카프는 문이란 뜻이요. 문. 네, 토프카프 궁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술탄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메흐메트 2세 있잖아요. 메흐메트 2세. 메흐메트 2세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가 살아야 될 곳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를 수도로 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대포를 놔두는 이제 문에다가 이제 궁전 하나 세운 거죠. 그래서 토프카프 궁전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 오스만 티르크의 궁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네, 바로 이제 술레이마니의 모스크입니다. 술레이마니의 모스크고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을 존경했던 술레이만 대제가 이 모스크를 만들어서 솔로몬을 이기려고 했다, 압도하려고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술레이마니의 모스크 옆에 이렇게 첨탑 미나레트는 총 4개예요. 보통 이제 큰 이렇게 모스크에는 미나레트가 4개 정도 있고요. 이 아야소피아에도 4개가 있죠. 단 유일한 예외가 바로 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죠. 이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데 여기만 6개가 돼 있다. 알툰, 알트, 그 황금과 육을 헷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지었다라는 썰이 남아있는데 우리 뒤이어 우리 술레이만 대제 한 증손자 고손자뻘 되는 이제 아흐메트 1세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가 과거 그 비잔티움 제국 그 왕이 살던 궁전이 있던 곳이거든요. 여기를 허물어 버리고 모스크를 세우겠다. 내가 가장 위대하니까 모스크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입니다. 네, 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를 짓고 나서요. 네, 여기 돌마 마흐체 궁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토프카프 궁전에 있다가 이제 술탄이
나중에 탄지마트 개혁이라는 걸 해요. 그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이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이제 좀 후진적으로 변하니까 이거를 뭔가 좀 개혁하기 위해 서구식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도 좀 옮기게 되거든요. 조금 더 유럽이랑 가까운 이제 돌마 바흐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흐체는 여러분 그 정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원, 바흐체라는 것은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바흐체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일디주 궁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패하고 나서 이 일디주 궁전으로 궁전을 또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 일디지라는 곳에서 잠깐 생활을 좀 했었고요. 이 일디지라는 건 이제 스타, 그다음에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좀 유명한 게 그랜드 바자르라고 이제 터키에서 굉장히 현재도 유명한 이 터키의 민속을 알 수 있는 시장이고요. 그럼 꼭 한번 그랜드 바자르는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스포루스 대교. 굉장히 이제 저녁에 보면 이 현수교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우리 옆에서 코딱지를 파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반 친구들과도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했고 뭐 더 추가적으로 뭐 이야기해야 될 게 또 있을까요? 테오도시우스 오벨리스크는 이거 로마 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진 그저 건물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발렌스 수도교도 이제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던 거고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로마와 그다음에 유럽과 그다음에 이 터키, 이스탄불, 그다음에 비잔티움 제국의 모든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 네, 뭐 이 정도 보고 여러분 꼭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축구로 보는 터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터키 이제 이스탄불을 연고지로 해가지고 가장 유명한 세 개의 팀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좀 알 것 같은데 이 친구 누구죠?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 네, 우리 디디에 드로그바죠. 드로그바 우리 첼시의 영웅이었던 이 드로그바가 있던 팀이 바로 여러분 갈라타라사이라는 팀입니다. 그럼 혹시 갈라타라사이 아까 보지 않았어요? 맞죠? 갈라타 우리 그 갈리아 지방 우리 프랑스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했고 갈라타 사라입니다. 오타네요. 네, 사라이는 이런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사라이 그 숙소 카라반 사라이 카라반의 숙소 사라이 했었죠. 그래서 갈라타 사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프랑스 사람들의 숙소, 프랑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갈라타사라이 SK라는 축구팀이 현재도 남아 있고요. 여기는 그 프랑스 여러분 이 갈라타 타워에서 조금 더 오른쪽 가면요. 갈라타사라이 대학교라고 이제 터키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여긴 주로 이제 프랑스 유학생들이 많았고요. 이 지역에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프랑스어만 써야 됐었던 그런 전통도 남아 있습니다. 또 주로 이 지역에 돈 많은 유학생들이 이제 만들었던 팀이 갈라타사라이 SK라는 팀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터키에서 굉장히 돈이 많은 명문 팀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 김연경 우리 식빵 아줌마라고 할 뻔했는데 식빵 언니가 이제 있었던 팀이죠. 우리 페네르바체라는 팀입니다. 페네르바흐체가 원래 정확한 명칭이 페네르바흐체. 우리 지금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민재라는 수비수도 여기서 뛰고 있죠. 네, 우리 페네르바흐체라는 팀 안에 농구팀도 있고 축구팀도 있고 배구팀도 있고 핸드볼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네르바흐체 여러분 바흐체 아까 우리 보지 않았어요? 돌마 바흐체 공전할 때 그 바흐체입니다. 그래서 바흐체는 바로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네르바흐체는요 주로 이제 이 지역에 살던 관리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축구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여기도 꽤 그래도 우리 갈라타 사라이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꽤 괜찮은 사람들이 이제 만든 상류층에 있는 중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스탄불의 마지막 유명한 팀은 바로 이겁니다. 베식타스 JK라는 팀인데 이 터키의 베식타스라는 팀이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연구를 해서 창단한 거고 주로 이 지역이 그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거든요. 이 건설 노동자들이 이제 살았던 축구팀 걔네들이 만들었던 축구팀이 바로 베식타스 JK 입니다. 세 팀 다 모두 다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터키의 굉장히 유명한 팀이고요. 터키 가서 이제 친구 사귀려면 이 축구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터키 사람들도 축구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엄청나고 뜨겁기 때문에 우리 2002 월드컵 때 3위까지 했었죠. 4강 이상 진출해서 그래서 이 축구를 통해서 터키 역사를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수도, 그다음에 수다칼리프 제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들 좀 잘 보시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야기한 것처럼
이슬람과 페르시아와 비잔티움과 튀르크 문화가 섞인 아주 복합적인 문화를 가진 것이 바로 오스만 튀르크였다. 잘 기억을 해두시 바랍니다. 딱 4개지. 뭐 하나 빼가지고 딱 4개 좋겠죠. 4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